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윤석열 내란수계 재판에서 이상현 일공수여단장의 진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는 게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왔던 윤석열이 직접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실감을 하는 것일까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각오를 했으면 실패했을 때 차결이라도 할 각오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가담한 부하들은 감옥에 있고 본인 혼자 석방되어 부하 탓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국힘 역시 골로 갈 판입니다. 의총을 연 국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고서 강하게 대립했다는 것만으로도 기가 찹니다. 홍준표의 청년의 꿈에서 국힘의 해산 사유에 대한 질문에 홍준표는 내란 동주당이 되면 해산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목적은 국힘 해산 청구에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후보 강제 교체 사건도 반민주정당으로 위헌정당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문 정권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보수 세력 괴멸시켰듯이 이재명 정권은 내란 사건으로 사이비 보수 세력들을 괴멸시킬 겁니다.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면 국힘 해산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김문수 역시 해단식에서 국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었고 실제 내란 특검법을 보면 얼마나 강력한지 또한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영민 의원이 설명했던 내란 특검법을 다시 살펴보면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수사 대상을 말씀드려보면 총 11가지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저기 1호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 이게 이제 핵심 수사 대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표결을 방해한 것,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게 중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표결 방해는 계엄군이랑 경찰도 방해했지만 국민의힘도 표결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등이. 그래서 이 표결 방해 행위도 내란 특검법의 아주 중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외환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발하고 그걸 통해서 전시 또는 사변, 다시 말해 그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외환과 관련된 죄도 수사할 수 있게 수사 대상에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강력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계속 요청하셨고 문제 제기하시고 저희한테도 의견을 많이 주셨던 건데 군사 반란을 집어넣습니다. 군사 반란. 윤석열, 이게 이제 우리가 내란 특검법 하면 윤석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윤석열 플러스 이 많은 내란 공범들을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특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 반란도 집어넣고 군사 반란 행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공범이면 군사 반란 수계가 같이 공범으로 인정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수사 대상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랑 내란 선전 선동입니다. 내란 선전 선동은 뭐 많이 아시잖아요. 이 내란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또 내란을 잘했다라는 둥, 내란이 아니라는 둥, 혹은 새로운 폭력을 막 유발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내란 선전 선동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라는 게 좀 특이하죠.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는 쉽게 말하면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자들을 수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살인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입니다. 이것은 일반 살인 예비 음모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을 할 수 있게 집어넣었고요.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저죠. A급 수거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생각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증거인멸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증거가 더 사라지기 전에 많은 인원들이 철저하게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증거인멸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도 이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지금 증거인멸하려고 하고 있고 또 봐주기 수사하고 있거나 증인을 도피시키거나 아니 뭐 피고인,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주거나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이 친위 쿠데타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 다 꼼짝마입니다. 꼼짝마. 이 특검으로 꼼짝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가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등등. 네. 그걸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네. 다 지정을 해서 볼 수 없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덮어버렸죠. 수박 걸탈기 조사를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도 한덕수 등등이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의심되고 실제 그런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특검법에서는 이 특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로 만약에 지정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열람 혹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그 가능 요건을 되게 엄격하게 해놨는데 이 법에서는 특별법이니까 네. 요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회 제적 3분의 2의 의결 200석이어야 되는데 저것을 5분의 3인 180석이 의결하면 볼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180석이면은 국민의힘 빼고 다른 정당들이 모여서 의결하면 합의하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은 기존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을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제 10조에 재판의 공개랑 재판 중계, 재판 녹음 의무화 이걸 넣어놨어요. 네. 특히 이제 재판 공개 부분이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윤석열 재판은 지금 공개가 되고는 있죠. 네. 공개와 중계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등의 재판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재판에 들어가지 못해요. 기자들이 못 들어가요. 방청석에 아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 그렇죠. 시민분들이 알기 힘든 알 수 그런 없죠. 네. 그래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재판은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 많은 게 재판 중계인데 이번에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생중계는 아니지만 시간차 중계를 봤어요. 네. 뭐 한두 시간 뒤에 영상이 공개돼서 재판 진행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자료가 될 겁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이 형사재판, 특히 내란 재판도 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법에, 이 특검법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중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집어 넣었습니다. 자, 결국 죄를 지은 자 벌을 받아야지요. 그것도 국민의 대의자들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총뿌리를 겨눈 내란 수계를 위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내란 수계의 탄핵을 거부하고 내란 수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남동에 몰려간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권에 대해 헌법 84조를 이유로 연기한다고 밝히자 한동훈은 발끈하는데 이미 대선 전부터 국힘의 프레임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정상적인 대통령 수행이 불가하다는 프레임인 것인데 그래서 주장했던 것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한동훈의 주장을 한방에 박살내는 것이 박주민 의원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해석 관련된 논란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측 입장으로 이미 정리됐습니다. 과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사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9월 27일 한동훈 당시 장관이 출석했던 해당 사건 최종 변론 재판정에서 장관, 검찰 측 대리인은 헌법상 소추 범위에 공소유지 포함이라는 취지로 답합니다. 이전의 재판관이 국회와 청구인 양측의 헌법상 소추의 개념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함하는데 기소와 공소유지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 물었고 양측 모두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그때 제출된 대한민국 정부 명의 권한쟁의 청구서에도 소추란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며 반드시 공소 제기 행위만이 소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 옆에 있던 해당 대리인이 전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검사들 중에 김서구 현 법무부 차관도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해석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동훈 후보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의 말에 따라서도 그 사이 갑자기 생각이 180도 뒤집힌 게 아니라면 헌법상 소추의 개념은 공소의 유지, 즉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해당 변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볼까요? 소추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가 말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먼저 피청구 대리인 잘 들으십시오. 같이 들으십시오. 자, 이러한 많은 헌법상의 개념과 법률상의 개념들 중에서 형사사법 체계가 흘러가는 시스템을 볼 때 어느 범위까지가 헌법에 나와 있는 소추의 개념입니까? 헌법상 소추의 개념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함하는데 이때 기소 여부, 공소유지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민생, 국민의 삶을 위해 정진할 시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한동훈 검찰은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도 이재명을 죽이지 못했고 이제 와선 정신승리 마냥 헌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돌돌이나 하고 있으니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다를 게 있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